30년을 나한테 쏟아붓고 나가. 그냥 나가버려. 내가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닫혔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게 전부야?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이야기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마지막 반전을 보셔야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를 아실 수 있습니다. 2013년 1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 3층, 창문에는 누렇게 바랜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막 끓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명숙은 남편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손에 밴 습관처럼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남편 박재현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잦아진 야근이었습니다.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었어? 왜 이렇게 늦었어? 하지만 30년이 지나면 그런 질문조차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잠드는 것. 그게 이명숙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박재현은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더니 오래 침묵했습니다. 이명숙은 눈치를 챘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구나.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남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명숙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 말이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된장찌개는 계속 끓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이명숙의 귓속에서는 뭔가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뭐라고? 나 사람 생겼다고. 더 이상 이 집에서 사는 게 힘들어. 이명숙은 그때 웃었습니다. 실소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생겼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박재현은 말했습니다. 직장 동료라고. 나이는 자기보다 12살 어리다고. 이명숙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릇들을 씻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설거지는 끝냈습니다. 그게 이명숙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이명숙과 박재현이 처음 만난 것은 1983년 서울의 한 섬유 공장 앞이었습니다. 그때 이명숙은 23이었고 고향인 전남 장흥을 떠나 서울로 올라온 지 2해째 되던 해였습니다. 공장 퇴근길에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는 이명숙에게 말을 걸어온 사람이 박재현이었습니다. 같은 공단 지역에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버스비가 없다고 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동전 몇 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박재현은 과묵하지만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손이 크고 손바닥이 거칠었습니다. 이명숙은 그런 손이 좋았습니다. 뭔가 믿음직스럽게 느껴졌습니다. 2년을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도 없었고 크게 어려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인생의 수순처럼 결혼했습니다. 아이는 둘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딸, 둘째는 아들이었습니다. 박재현은 공장에서 조금씩 승진했고 이명숙은 아이들을 키우고 집을 꾸렸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애들 학원비가 부담이 될 때는 이명숙이 동네 슈퍼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싸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크게 다투기도 했고 며칠씩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결국 같이 밥 먹고 잠들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명숙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그냥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혼의 본질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 그 믿음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박재현은 일주일 뒤 짐을 쌌습니다. 이명숙은 막지 않았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는 건 모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옷가지를 나르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등에 기댔고 그 등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의 등처럼 보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명숙은 그날 밤 울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냄비는 싱크대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고 새벽이 왔고 다시 아침이 됐습니다. 그때 이명숙의 나이는 53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명숙은 일어나서 밥을 지었습니다. 습관이 그랬습니다. 두 사람분의 밥이 나왔습니다. 밥솥을 열었다가 혼자라는 사실이 문득 실감났습니다. 그릇 하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왜 그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이명숙은 나중에도 그 순간을 잊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딸 수연에게는 사흘 뒤에 말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는 일주일이 지나서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분노했고 민준은 침묵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따지겠다고 했고 이명숙은 말렸습니다. 그냥 둬.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박재현은 수원 시내에 방을 얻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명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와 같이 사는 건지 따로 사는 건지 그런 것들이 다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수록 더 아플 것 같아서. 하지만 세상은 좁았습니다. 이명숙이 다니던 마을 미용실 원장이 말해줬습니다. 박재현이 그 여자와 함께 롯데마트에서 카트를 밀고 다니는 걸 봤다고. 웃으면서 뭘 고르더라고. 이명숙은 그 말을 듣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창문 닫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이 부어서 다음날 아침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이명숙은 결심했습니다. 울지 말자.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너지지 않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혼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 아직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사실 거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이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이혼 과정은 길었습니다. 박재현은 처음에 재산 분할에 완강했습니다. 변호사를 썼고 이명숙도 어쩔 수 없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명숙이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파트타임 일하며 보탠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명숙에게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혼 조정이 끝난 날 이명숙은 법원 복도에서 박재현과 마주쳤습니다. 그 옆에는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예쁜 편이긴 했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젊다는 것 하나가 달랐습니다. 그 여자가 박재현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두 사람을 5초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습니다. 재산 분할로 이명숙은 빌라의 절반과 일정에게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박재현은 작은 아파트를 얻고 그 여자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동거였습니다. 재혼을 서두르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명숙은 혼자서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혼 후 첫 번째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난방비가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만 켜놓고 지냈습니다. 재산을 받긴 했지만 그걸로 세상을 살아가기엔 턱없이 적다는 걸 현실이 가르쳐줬습니다. 딸 수연이 용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이명숙은 거절했습니다. 아이한테 손 벌리기 싫었습니다. 마트 계산원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하루 8시간 서 있으면 저녁에 발목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것보다는 차라리 나았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와서 견디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면 적어도 그 생각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이명숙은 마트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복순, 함께 계산대를 담당하는 동료였습니다. 정복순도 오래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쉬는 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인간은 잘 살아요? 정복순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글쎄요. 잘 사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면 되지요. 우리가 잘 살면 그게 복수야. 이명숙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복수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원망은 했지만 복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복순의 말을 듣고 나니 내가 잘 사는 것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명숙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작은 취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수채화 수업에 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붓을 잡는 것도 어색했고 색깔을 섞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붓질에 집중하는 것이 일종의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해 봄, 이명숙은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경남 통영이었습니다. 딸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습니다. 버스 타고 이틀 일정으로 갔습니다. 통영 항구를 혼자 걸었고 굴밥을 혼자 먹었고 숙소에서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째 아침 바다를 보면서 이명숙은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자유구나. 이제 나는 나만의 시간이 있구나. 그 여행이 이명숙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습니다. 이혼 후 3년이 지났습니다. 이명숙의 삶은 소박하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트 일을 계속하면서 수채화도 배우고 가끔 정복순과 같이 시장 구경도 다녔습니다. 수영과 민준도 자주 연락했고 손녀도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이명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소식? 그 여자가 아버지 두고 떠났대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재영과 동거하던 그 여자가 결국 다른 남자를 만나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 말에 따르면 그 여자는 사실 재혼을 원했는데 박재현이 계속 결혼을 미루다가 결국 이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명숙은 놀라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씁쓸함이었습니다. 결국 그도 버려졌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명숙은 눈이 떠졌습니다. 밤 2시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혼자 있겠구나. 방 하나에 혼자. 늙어가면서 혼자. 그 장면이 눈에 그려졌습니다.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게 삶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박재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밥 한 번 먹을 수 있을까? 이명숙은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식탁에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나야 하나 만나지 말아야 하나.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을 배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틀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요? 박재현은 금방 답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싶어서. 이명숙은 다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틀을 기다리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좋아요. 분명 계실 겁니다. 알림 설정. 여기서 잠깐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이런 이야기들이 좋아요. 계속 올라옵니다. 알림 설정. 그리고 이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숙이 박재현에게 한 말을. 약속 장소는 수원 팔달문 근처의 오래된 한식집이었습니다. 이명숙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들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박재현은 약속 시간에 정확히 왔습니다. 그것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이명숙은 생각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그가 약속 시간에 늦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재현이 달라 보였습니다. 늙어 있었습니다. 3년 사이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어깨도 조금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 그 과묵하지만 단단해 보이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이명숙은 그걸 보다가 3년 전 그날 밤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뚝배기에서 뽀글뽀글 끓던 그 찌개. 가스불을 껐던 것. 그 뒤로 손이 떨렸던 것. 많이 변했네요. 이명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박재현을 보며 한 말이었습니다. 응. 나도 느껴. 잘 지냈어요? 잘은 아니고 그냥 지냈어.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이명숙은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뭘 기대하고 나왔을까? 사과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걸까? 자신도 몰랐습니다. 박재현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이명숙은 그 말을 듣고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씹고 삼켰습니다. 그 말 3년 전에 했어야 했는데요. 그러게. 지금은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박재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명숙은 계속했습니다. 근데 사과 받아줄게요. 그게 당신한테도 필요한 것 같아서. 박재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가 식당 안에서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모습이 애처롭기도 했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이 남자가 운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요. 나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받아주는 거야. 두 사람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계산은 이명숙이 했습니다. 박재현이 말렸지만 이명숙은 이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요. 마지막으로. 그 말이 가게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식당을 나온 뒤 두 사람은 잠깐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이명숙이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야 했고 박재현도 그 방향이었습니다. 걷다가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이명숙이 멈추지 않고 걸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뭔데요? 행복해? 이명숙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신호등 앞이었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행복하냐고. 이 남자가 나한테 행복하냐고 묻고 있다. 이명숙은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질문이 진지하게 들려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행복한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보다는 나아 보여. 당신이 떠나기 전보다요? 박재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게 다행이야.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명숙은 길을 건넜습니다. 박재현도 옆에서 건넜습니다. 두 사람은 정류장까지 같이 걸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이명숙이 탔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박재현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손을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버스가 출발하는 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명숙도 그냥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멀어지면서 그의 모습이 작아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이명숙은 정복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났어요. 어떻든가요? 그냥 늙은 사람이더라고요. 당연하지. 우리도 늙었으니까. 이명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정복순이 잠깐 조용했다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게 맞는 대답이야. 그날 밤 이명숙은 오래 잠을 못 이루다가 새벽에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후에 시작한 일기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상한 일이다. 이혼 후 5년이 지났습니다. 이명숙의 삶은 조용하지만 제법 풍성해졌습니다. 마트 일은 계속했고 수채화 실력이 늘어서 복지관 수업에서 작품을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손녀는 어느새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고 이명숙은 일주일에 한 번 손녀를 돌봤습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복순과는 더 가까운 친구가 됐습니다. 같이 시장 나들이를 다니고 가끔 기차를 타고 근교 여행도 갔습니다. 두 사람이 웃고 떠들면서 다니는 모습이 젊은 사람들보다 더 활기차 보인다고 주위에서 말했습니다.
그해 가을 이명숙은 생애 처음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딸 수연이 선물한 여행이었습니다. 이명숙 혼자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한라산 중턱을 혼자 걸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올라갔습니다. 정상은 가지 못했지만 중턱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을 보며 이명숙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지금 행복하구나. 그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군가 곁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한라산 중턱에서 혼자 숨을 고르며 그 생각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명숙은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알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 내 발로 서서 내 숨을 쉬는 것. 그게 행복이다. 이혼 후 7년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명숙은 조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 가요? 폐암이래요. 3기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명숙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막 지고 있었습니다.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병문안이라도 가고 싶으실까봐. 이명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폐암 3기. 그게 어떤 건지 이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마트 동료가 폐암 3기 진단을 받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재현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명숙은 그 가능성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던 사람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정복순에게 말했습니다. 정복순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봐요. 왜요? 나중에 안 간 게 후회될 것 같으면 가는 거야. 안 후회할 것 같으면 안 가는 거고. 이명숙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은 수원 아주 대병원이었습니다. 민준이 알려준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이명숙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 과일 한 봉지를 들었습니다. 사과 몇 개와 귤이었습니다. 뭘 들고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과일을 샀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명숙은 그 앞에서 2분가량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크를 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재현이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가 달려 있었고 얼굴이 노랗게 떠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한때 공장에서 손에 기름 묻히며 일하던 강건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명숙을 보자 박재현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왜 왔어?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왔으면 왔지, 이유를 말해야 해요? 이명숙은 과일을 침대 사이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박재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박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많이 후회하고 있어. 이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 떠나고 나서 혼자 있으면서 많이 생각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게 없었어. 당신이. 이명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습니다. 그 말 나한테 왜 해요? 그냥 말하고 싶었어. 어딘가에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내가 그 말을 들어줘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당신은 아무 의무도 없어. 근데 왔잖아. 이명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현의 호흡이 가끔 불규칙하게 들렸습니다. 링거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이명숙이 일어서려 하자 박재현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명숙의 손 위에 박재현의 손이 닿았습니다. 거칠고 야위어 있는 손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손이 크고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나던 날 버스비를 내밀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그냥 오래 알아온 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그 감정을 이명숙은 이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강한 사람이야. 이명숙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잘 살았어. 그게 맞는 거야. 이명숙은 손을 살며시 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른 나으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이명숙이 병원을 나선 건 오후 3시였습니다. 병원 정문을 지나 주차장을 걸어 나오면서 이명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왔을까? 정복순 말처럼 안 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마지막을 혼자 있는 게 안쓰러워서,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왔고 받고 왔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이명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가로수 잎이 연초록이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떠나고 누군가 후회하고 그래도 봄은 오고 잎은 피고. 이명숙은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명숙이 잠자리에 들려던 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보통은 받지 않았지만 왠지 그날은 받았습니다. 이명숙 씨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예, 그런데요. 저는 박재현 씨 회사 동료였던 사람인데요. 저한테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이명숙은 순간 직감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잠시 침묵이 있었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재현 씨가 제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 자기가 선택한 거라고. 이명숙 씨한테 그것만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도 오래 망설였는데 그 말은 당신이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죄송해요.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알았는데 그냥 그랬어요. 잘못한 거 알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명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7년 동안 가슴 어딘가에 박혀있던 뭔가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 박재현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전화한 것은 11월이었습니다. 이명숙은 그 전화를 받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갈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에 혼자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을 위한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촛불이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명숙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말이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었다는 걸. 그건 박재현이 이명숙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나면서 이 여자가 강하다는 걸 확인해주고 싶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위안이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은 그 말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 후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이명숙은 마트 일을 그만두고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사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혼자가 된 어르신들에게 붓을 쥐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붓을 잡는 손들이 얼마나 어색한지 알기 때문에 이명숙은 그 사람들 옆에서 천천히 기다려줬습니다. 정복순과는 지금도 매주 수요일에 시장 나들이를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버킷리스트 중에는 유럽 여행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아직 못 갔지만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손녀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이명숙이 그린 수채화 그림 중 손녀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통영 바다를 그린 그림입니다. 혼자 처음 여행 갔을 때 마음에 새겨두었다가 나중에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명숙은 지금도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30년의 결혼, 그날 밤의 된장찌개, 법원 복도, 병실의 링거, 촛불 하나, 그것들이 다 자신을 만든 것이라는 걸 이명숙은 이제 압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벗겨진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것들이 벗겨지고 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됐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명숙처럼 병원에 찾아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만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 채널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은 사랑입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스토리는 4070대 시청자를 위한 창작 감동 사연으로 실제 특정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